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후보자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같은 큰 행사가 너무 희화되는 것 아닌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1월 무역 수지 126억 9천 달러 적자, 127억 달러 적자입니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127억 불 적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불과 40억 달러를 넘지 않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국을 그동안 먹여 살리던 반도체가 어려워진 게 가장 컸습니다. 대만 TSMC의 파운드리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제 메모리까지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한 축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이번 무역 적자는 수출 감소도 감소이지만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묘한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테니까 말입니다. 전쟁만 끝나면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갈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엔 해외여행까지 급증해서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어쨌든 IMF는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 예상보다 상향시켰는데 대한민국만 0.3%포인트 낮췄습니다. 대한민국만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 연구소에서 우리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예상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상인은 무슨 배짱인지 1.25% 성장을 한다, 이런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시티은행은 0.7%, 근데 ING은행은 0.6%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 한국 경제를 아주 비관적으로 봅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이 기업 도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다, 이 경제신문에 아니면 종합지 경제면에 온갖 흉흉한 말들이 지금 신문에 시커멓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정말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에다가 경제 살리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 무엇보다 전 정부 적폐청산도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이라 그러는 거대한 하나의 경제 구조, 이 무너진 경제 구조를 다시 되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폐 청산을 해야 합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도 이젠 종착역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직 대장동 수사도 남아있지만 또 하나의 게이트인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특혜 수사, 이 수사도 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옆집에 차린 GH, 그 경기주택도시공사죠, 이 GH 합숙소와 관련해서 이재명의 미들맨이었던 이현욱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5급 배소연이, 그러니까 김혜경의 일을 돕는 5급 배소연이 자기 자신의 집도 아닌데 부동산 중개소에 이 전세를 내놓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GH가 임차를 한 것으로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이 배소연 이 법과 사건, 소고기 법과 사건이죠, 이 배소연을 통해 법인카드로 초밥 10인분 같은 이 음식물을 엄청나게 사간 것과 연관이 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을 도우기 위한 모종의 일을 했던 것이다, 이런 의심을 사는 것이죠. 어쨌든 이재명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고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기소 직전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도 수사가 끝나면 배임 뇌물 등으로 기소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게다가 수원지검에서 김성태가 입을 열기 시작한 대북 송금 문제, 500만 달러 더하기 300만 달러, 그리고 결국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이 역시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입니다. GH 합숙소 사건은 또 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재판받는 일로 아마 몇 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방탄조끼가 벗겨진다면 그는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첫 공판 기일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이 첫 공판 기일은 3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제 법정에서는 이재명의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이번 김성태의 진술로 드러난 북풍 사건을 이재명은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왔다고 비웃었습니다. 검찰이 소설을 쓴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전혀 모른다던 김성태를 술자리에서 전화를 바꿔준 기억은 난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불리하면 말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까? 말을 돌리는 겁니까? 그렇지만 김성태가 경기도가 계획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 거기에다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자체는 외환관리법 위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되겠죠. 그런데 형법상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리고 액수로 봐서 당연히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지금 이재명을 다시 정의하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났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절반 정도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재명은 제가 보기엔 파렴치범입니다. 그는 권력을 놓치지 않고 더 큰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두고 민주당은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외칩니다. 정적에 대한 보복이며 정치 탄압이다. 그래서 주말인 이번 4일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에 났습니다. 이재명이 스스로 정한 검찰 출석이래 말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본격 표출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주말에 장외투쟁에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비명계뿐 아니라 심지어 친명계 안에서도 장외투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론부터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수당이, 그것도 절대 다수당이 169석이나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국수 시즌2라고 조소했습니다. 비명계 민주당 조홍철은 2일 라디오에서 이번 장외 집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명분으로 김건희 특검과 이상민 탄핵을 내세우지만 시기적으로나 맥락상으로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해가는 상황에서 맞불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맞불을 놓는다고 벌이는 억지 장외투쟁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재명의 범죄, 이게 건수가 같은 건가요? 무게가 다르죠. 무엇보다도 김건희 특검에 동의할 국민은 골수 이재명 지지자밖에 없습니다. 조홍천이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을 하는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다며 덧붙인 말에는 아주 놀랄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검찰에는 혼자 가겠다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4일엔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체크하는 건 무슨 말이냐.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체크를 한다.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재명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치를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주말에 검찰에 출석하는 줄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주말을 선택한 것은 지방에서 동원할 이른바 개딸들이 검찰청 앞에 운집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도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이 장외투쟁을 선택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절대 다수가 의회를 벗어나 거리로 나가는 것은
바로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동당한 소수의 열렬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에 둘러싸여 마치 자신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는 투사인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런 모습을 박지원조차 걱정했습니다. 박지원이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장외 투쟁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원내다. 그것도 절대 다수의 야당입니다. 자신들은 집권 야당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더군요. 그러나 아마도 이런 박지원 같은 목소리는 묻힐 것입니다. 개딸들은 이미 출석부를 만들었습니다. 친민계에선 장외투쟁 참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독재탄압위원회 위원장 박범계는 일정이 있어도 다 제출하고 오셔야 한다고 했고, 안민석은 국민과 함께 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재명을 옹호하려고 국민에 맞서는 것으로 비치니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과 정의에 맞서는 부유의 선동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범죄 혐의는 모두 문재인 정권 아래서 제기된 것입니다. 그중 단 하나도 보수 정권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거나 수사를 시작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치 탄압을 하지 말라며 장외로 가는 것은 이재명은 바로 신성 불가침한 존재다, 이런 주장과 똑같습니다. 이재명은 못 건드린다. 민주당 스스로 반민주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작태입니다. 자, 어떻든 이재명은 이번 주말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대장동 게이트에 연관된 수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벌써 대중적 관심은 상방울 김성태가 입을 연 대북 송금에 쏠려 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하는 수사죠. 상방울 그룹 김성태가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하고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제공했다. 같은 해 1월 중국에서 이화영이 전화를 바꾸셔서 이재명과 통화를 했으며 이때 이재명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바로 김성태의 진술 요지입니다. 이재명은 이 의혹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설이라고 재차 일축했습니다. 이재명은 이일 기자들이 이화영에게서 방북자금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재명은 김성태와의 통화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런 것 같다. 소설 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하기는 이화영의 진술을 시인하는 순간에 그는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김성태는 최근 검찰에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 등을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이화영이 이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재명은 처음 이 사실이 드러난 1월 31일 아주 재밌는 답변을 내놨죠.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다. 어쨌든 이일 이재명은 경기도가 당시 북한에 자신을 초청해달라고 편지까지 보냈다는데 전혀 관련 사실을 모르느냐, 혹시 승인이나 보고 과정도 없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속기사를 보면 수원지검은 김성태가 이재명의 대선 패배 후에 실망감을 드러냈고, 이에 이화영이 이재명과 통화를 하면서 김성태를 안심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최근 검찰 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성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작년 3월 대선 이후에 이화영에게 방북을 하지 못했고 대선에도 졌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쉽게 말하면 김성태가 실망을 토로했다, 이 얘기입니다. 김성태가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는데 결국 이재명이 방북도 못하고 대선에서 이재명이 떨어져서 실망했다는 걸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화영은 김성태가 보는 앞에서 이재명과 통화를 했고,
그때 이화영에게서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상방울은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김승태가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검찰은 또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은 당시에 경기도 대변인이었죠. 이 김용도 대북 송금을 알았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김승태는 북한에 500만 달러를 보낸 후에 만난 김용에게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소설이다. 검찰이 만든 신작 소설이다. 그 자신이 변호사이니 자신이 제3자 뇌물죄, 그것도 특가법상 제3자 뇌물이 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인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제발 모든 게 소설이 되었으면 하고 희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승태의 진술과 주변 정황으로 보아 이재명은 지금 꼼짝없이 덫에 갇혔습니다. 김승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이재명의 추락을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초동 법률가들은 하나같이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보통 사람이면 열이면 열 모두 구속됐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범죄인이 말입니다. 언론이 지목하는 가장 가까운 사례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사례입니다. 박영수 특검 당시에 윤석열 팀장이 수사를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이 삼성의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그러니까 제3자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16억 2,800만 원을 제공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재단법인 미래와 K스포츠에 재벌들이 기부한 돈들, 이 돈들은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다만 이 영재스포츠센터에 준 그 돈만 제3자 뇌물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인지 1심은 당시 부정한 청탁의 전제인 승계작업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유죄였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도 유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언론이 설명과는 달리 묵시적 청탁 사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김승태가 이화영과 논의 아래 이재명의 방북을 대가로 북한에 검언을 제공한 뚜렷한 사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승태는 이재명에게서 무엇을 대가로 받고 싶어 한 걸까요? 무엇을 청탁한 걸까요? 언론은 검찰에 진술한 김승태의 지인들은 김승태가 경기도 대북 경협 사업을 통해 재벌급 기업인으로 발돋움하고 싶어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북 사업 비용 800만 달러를 제3자인 북측에 건넨 대가를 얻기 위해 김승태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김승태는 2019년 1월과 5월 두 차례 중국에서 북한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또 하나 있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이 북한의 단체 관계자를 만나 회토류 채굴권 등 1억 달러 규모의 경협 합의서를 썼습니다. 대가를 일단 챙긴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상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대북 수혜주로 분류돼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을 해서 그는 주가 조작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미 떼돈을 끊은 거죠. 검찰은 이재명도 유무행의 실익을 보았다고 판단합니다. 경기도가 약정했지만 조달하는 데 실패한 대북 사업비를 상방울 그룹이 대납했고 결국 2018년부터 19년 경기도는 지자체 중에 대북 경협에서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언론은 이 과정에서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주자에겐 필수인 평화 코드를 당 내외에 각인시켜서 이 당시 대표였던 이해찬을 든든한 우군으로 만드는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긴 구속된 이화영 평화부지사부터 이해찬 계였습니다. 이해찬은 2018년 말
해경군 김씨 논란으로 이재명이 자진 탈당 요구를 받자 이를 무마하고 2021년엔 이재명 지지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 이런 것을 발족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검찰은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대북 지원을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확보에 지금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2019년 이재명이 이화영과 이태영 변호사를 통해 김성태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도 바로 그런 정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재명은 모두 이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기존의 범죄들,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이 사건도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래서 주말 이재명이 다시 검찰에 들어올 때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났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재명이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정치수사로 매도한다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 언론에 나온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피의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기한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매도한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장동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착수를 했던 전 성남시장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개발 비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수사를 통해 전 시장인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과 김용이 민간업자와 유착의 특혜를 제공하고 사익을 추구해서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된 상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자와 짜고 권력을 사유화한 범죄 수사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이 이들에게 사업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내용에 대해 이재명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시 시장을 수사해야 되니까 거의 이재명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를 정치적 수사로 표명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어쨌든 이재명은 주말 다시 검찰로 갑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에 불려가는 것을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불려간다. 이렇게 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는 이긴 자의 소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그 시간에 장외투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농성을 주도한 건 누구일까요? 강경파 의원 모임 철회입니다. 참 용기가 대단하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충성심이 대단하다고 할까요?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갈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1과 3일 이틀간에 있습니다. 벌써 출마 선언들을 하는 걸 보니까 글쎄요, 너무 전당대회를 휘하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당대표 2강 김기현, 안철수는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윤심을 내세우는 김기현은 안철수를 윤심 호소인이라고 부르며 윤 대통령이 신뢰를 할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을 하다가 국민의힘에 합류를 한 안철수는 보수의 정체성에서 밀리는 것을 수도권 외연 확장에서 만회하려고 합니다. 안철수는 윤심팔이 대신 윤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파는 것이 그렇게 급한가요? 이 나라 보수주의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략을 앞세우는 게 아닌가, 정략이 앞서는 게 아닌가 걱정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